네, 안녕하세요. 서원회계 컴퓨터학원에서 회계, 세무, 회계 원리 등을 강의하고 있는 강사 김기범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전산회계 1급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요. 91회 중에서도 그 특별회차로 표정되어 있는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반드시 문제를 먼저 풀어보고 나신 뒤에 영상을 보시고 틀린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시는 그런 형태로 공부하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론 문제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의 자산을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자, 자산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유동성 배열법으로 나열할 경우 배열 순서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일단은 우리 자산에 대해서 유동성 배열법으로 나열하라고 했는데 도대체 이 유동성 배열법은 뭐냐라고 한다 그러면 유동성 배열법은 뭐가 되는 거예요? 현금화가 빠른 순서대로 뭐해라? 나열해라. 이게 뭐가 돼요? 유동성 배열법이 되는 거고요. 유동성이 크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예, 현금화가 빠른 거는 유동성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동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초 단계에서 공부를 하면서 우리 뭐 했어요? 자산을 분류했죠? 자산을 분류할 때 1년 이내에 현금화가 되는 건 뭐가 되고요? 유동 자산이 되고요. 1년을 초과하는 거. 그게 뭐가 돼요? 비유동 자산 이렇게 분류를 했죠. 그래서 유동 자산하고 비유동 자산만 놓고 본다 그러면 유동 자산이 먼저고 그다음 비유동 자산이 되는 거죠. 자, 유동 자산 안에서도 뭐가 있냐면 당좌 자산이 있고요. 그다음 또 뭐 있어요? 재고 자산이 있죠. 이렇게 두 개를 놓고 본다 그러면 반드시 누가 더 먼저? 당좌 자산이 먼저고요. 그리고 재고 자산 순서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자, 그다음 여기 이 문제에서는 지금 보니까 재고, 투자, 무형, 유형, 당좌 자산만 나와 있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대한 얘기는 없거든요. 그래도 혹시나 당좌 자산 안에서도 제일 빠른 1번이 누가 된다고요? 현금 및 예, 현금성 자산이 1번이고요. 그 다음 나머지가 2번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뭘로? 재고자산 이렇게 넘어가면 되고요. 그 다음 비유동 자산은 투자, 유형, 그리고 무형, 그 다음 기타 비유동 자산 이런 것들로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순서대로 뭐가 된다? 유동성 배열법에 따라서 나열한 게 되는 거고요. 무조건하고 첫 번째는 뭐가 돼요? 당좌자산이 나와줘야 돼요. 그 당좌자산 먼저 나오고 그 다음 투자는 비유동자산이죠. 재고자산이 먼저 나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뒤집어졌죠. 그래서 당자, 재고, 그리고 나서 투자, 유형, 무형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된다고요? 2번 이렇게 되겠죠. 네,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2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은 무형자산의 상각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무형자산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면 첫 번째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게 뭐가 되는 거예요? 무형자산은 합리적인 상각 방법을 설정할 수 없다면 별다른 얘기가 없다 그러면 뭘로 해주고요? 정액법으로 상각하고요. 두 번째, 잔존가치는요? 잔존가치는 얼마로 빵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요. 얘네들은 직접 상각한다. 이 직접 상각한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유형자산 있죠? 유형자산은 뭐 기계장치다, 건물이다 이런 자산을 상각하게 되면 감가상각유계액, 감가상각유계액이라는 가치감소분을 따로 정립해 놓는 계정 과목을 써요. 그런데 무형자산은 아예 상각할 때부터 아예 그 영업권이다 이런 거 다 바로 생각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무형자산은 그냥 그거 자체가 상각되고 남아있는 나머지 금액이다. 그래서 미상각 잔액이 기록된다라는 거, 요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1번 문제 볼게요. 취득원가에서 상각액을 직접 차감하는 직접 상각법을 사용할 경우 재무상태표 상가의 무형자산은 미상각 잔액으로 보고된다. 당연히 맞는 얘기예요. 미상각 잔액이라는 건 상각되고 난 뒤에 남아있는 잔액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다음 2번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당연하고요. 그 다음 3번 무형자산의 상각기간은 독점적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에는 20년을 초과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저작권 있죠.
음악 같은 저작권은 뭐 사후 몇 년까지 이렇게 막 하거든요. 그래서 20년을 초과할 수도 있다. 다음 4번. 무형자산의 삼각방법에는 정액법, 체감잔액법, 연수합계법, 생산량 비례법 등이 있다. 라고 되어 있죠. 이까지 틀린 얘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형자산이라고 해서 반드시 정액법으로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 없을 때 뭘로 한다? 정액법으로 생각한다고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다만 합리적인 삼각 방법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뭘로 처리한다? 정률법이 아니죠. 예, 정액법을 사용한다. 요 정도는 알고 가셔야겠죠. 그래서 틀린 것은 몇 번이겠습니까? 예, 4번이 되겠습니다. 알아두시고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3번. 자, 다음은 주한국이 1월 1일 취득한 기계장치에 대한 자료이다. 연수합계법에 의한, 자, 연수합계법 나왔습니다. 연수합계법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생각을 해요? 예, 취득원가에다가 뭘 빼고요? 뭘 차감한다? 잔존가치를 차감하죠. 취득원가의 잔존가치를 차감하고 여기다 곱하기 내용연수의 뭐에서 내용연수의 합계분에 남아있는 내용연수를 곱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3차년도 감가상각비는 얼마인가라고 되어 있는데, 자, 3차년도까지 가야 되는데 물론 그냥 바로 적용을 해도 무관한데요. 한번 봅시다. 기기장치 취득원가가 4천만 원이니까 이 취득원가는 얼마가 되고요? 4천만 원이 되는 거고요. 잔존가치는 여기 보니까 취득원가 10%. 그러면 취득원가가 4천만 원이니까 여기다 곱하기 10%를 하게 되면 금액이 얼마가 돼요? 400만 원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잔존가치는 얼마? 400만 원 해서 이 400만 원을 빼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이게 금액이 얼마야 돼요? 3,600만 원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곱하기 내용연수 합계라는 건 얘가 내용연수가 총 몇 년 해놨어요? 5년 해놨죠. 그럼 5년에다가 4년에다가 3년에다가 2년에다가 1년 이런 식으로 다 더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연수 합계라는 건 자, 첫 해에는 5년이 남아있죠. 두 번째 해는 4년이 남고 세 번째 해는 3년이 남고 이런 식으로 그 내용연수들 앞으로 우리가 생각할 내용연수를 다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더해서 이게 15가 나온 거 맞죠? 자, 남아있는 내용연수라는 건, 자, 만약에 이게 연도가, 이게 5년을 상관을 했죠? 1차, 2차, 3차, 4차, 5차 해서 5년을 생각한다고 하면, 자, 1차 연도에는 1차 연도 12월 31일에 생각할 때 있죠? 12월 31일 생각할 때 몇 년이 남는 거예요? 아직까지 한 번도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5년이라는 내용연수가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해에는 여기에 5가 들어가는 거고요. 이렇게 곱하시면 돼요. 두 번째에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4가 4년이 남으니까. 그 다음 세 번째에는 몇 년이 남아요? 3년이 남겠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5년이 아니라 3차년도의 감가상각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15분의 3 이런 식으로 곱해주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계산기 한번 열어가지고요. 계산기 열어가지고 자, 얼마에다가 3,600만 원에다가 곱하기 몇 년? 3년 3을 곱해주고요. 그리고 나누기 15를 하시게 되면 금액이 720만 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 얼마로? 720만 원 해서 정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어려운 거 없으십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자, 다음 몇 번? 4번 문제입니다. 자, 기업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계속적으로 영위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역사적 원가주의의 근간이 되는 회계의 기본 가정은 이라고 나왔고요. 자, 여기 뭐 계속적으로 영위한답니다. 이건 뭐 어려운 거 뭐 있어요? 계속 기업의 가정이죠. 요거는 꼭 알아두셔야 되겠죠. 어려운 거 아닙니다. 쉬운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뭐 어렵지 않으니까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몇 번요? 자, 문제 몇 번? 5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에 외상 거래 중 미지급금으로 처리해야 할 거래는 이라고 되어 있죠. 한번 분기 한번 해봅시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제품을 판매하고 한 달 후에 3개월 만기 어음으로 받다라고 되어 있죠. 자, 제품을 판매했으니까 여기다 쓸까요? 1번은 제품을 판매했으니까 우리는 차변하고 대변 중에 어디에? 대변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제품 매출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겠죠. 그렇게 하면서 상품이나 제품, 즉 상품 매출이나 제품 매출에서 어음으로 받았다라고 하면 차변에 이제 뭐예요? 돈 대신에 받았다고 해서 받을 어음이라고 기록하죠. 물론 이거 받을 어음은 뭘 때? 제품 매출이나 상품 매출에서만 나온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다음 2번. 상품을 외상으로 구입하고 한 달 후 현금으로 지급하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상품을 외상으로 구입했다면 자, 구입 당시에는 어떻게 돼요? 차변에 상품이라고 기록할 거고요. 그러면 상품이나 원재료를 매입하고 뭐 했다? 외상을 했다 그러면 아직 대금 내가 안 줬죠? 그래서 무슨 매입금? 외상 매입금으로 기록을 하겠죠.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이 외상 매입금을 뭘로?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러면 외상대금을 상환한다. 외상대금을 상환한다고 하면 우리는 외상 매입금을 상환하니까 기존의 위치가 대변에 있었다 그러면 어디로? 차변의 부채 감소 외상 매입금으로 기록해 주시고요. 그러면 대변에는 이제 뭐라 기록해야 돼요? 현금으로 지급했잖아. 그럼 현금이 나가야 되니까 대변에는 뭘로? 현금으로 이렇게 기록해 주시면 되겠죠. 다음 3번. 사무실에서 사용할 에어컨을 외상으로 구입했네요. 자, 사무실에서 사용할 에어컨 우리 분개하게 되면 차변에 뭘로 한다고요? 비품이라고 기록하고요. 그 다음 대변은요. 상품이나 원재료 매입이 아니라면 그때 우리는 뭐 한다고요? 미지급금으로 분개를 하겠죠. 그래서 다음의 외상거래 중 미지급금으로 처리해야 할 거래는 몇 번이 되겠어요? 3번이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자, 4번 맞아 합시다. 원재료를 구입하면서 보통예금을 이체했네요. 원재료 구입했으니까 차변에 뭐? 자산의 증가, 원재료. 금액은 안 나와 있네요. 그리고 대변에는 보통예금을 이체했으니까 대변에 뭘로? 보통예금으로 이렇게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네,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어요. 자, 그 정답 몇 번? 3번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문제입니다. 문제 몇 번? 6번. 자, 다음 중 자본 잉여금으로 분류하는 항목을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우리 자본을 분류한다 그러면 자본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건 뭐가 된다? 자본금이 되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이꼬르라고 놓고 보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본금이 가장 큰 틀이고요. 이 자본금은 발행 주식수에다가 곱하기 뭐한 거? 액면가한 금액이고요. 액면가한 거. 그 다음 이 자본이 뭐 하는 거? 증가되는 경우가 생기죠. 우리는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 자본 잉여금이라고 얘기를 했고 이 자본이 뭐 되는 거? 마이너스 되는 게 있다고 했어요. 그게 뭐가 된다? 자본 조정이 된다 그랬죠. 자, 약간의 구라를 좀 섞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기본 개념을 잡아야 되는 거니까 원래 이게 그 자본잉여금이다, 자본조정이다라고 얘기하면 지금 당장 이익이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향후에 조정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까지 다 고려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것까지 생각을 안 하겠습니다. 안 하고 자, 자본이 플러스 되는 건 자본잉여금, 자본이 마이너스 되는 건 자본조정 이렇게 봐주시고 그래서 자본에서 가장 큰 틀은 자본금, 그 다음 자본잉여금과 자본조정이 있죠. 그 다음에 자, 우리 잉여금 구분의 법칙에 따라서 자본잉여금과 요거는 이익잉여금은 구별해야 된다 그랬죠. 이익잉여금은 실질적으로 뭐를 회사를 운영하면서 플러스 난 거 이익잉여금이라고 만약에 마이너스를 한다 그러면 결손금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결손금을 설명할 때 같이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익잉여금을 대표성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마시고 그 다음 여기저기 넣기 좀 애매한 거 뭐예요? 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될 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과 평가손실은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되겠죠.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거, 요거 꼭 머릿속에 넣어주시고요. 자, 그럼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주식 발행 금액이 액면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누구를 구하라고 얘기했냐면 자본 잉여금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본다 그러면 자본 잉여금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요거 자본이 뭐 되는 거 플러스 된다고 얘기돼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상황은 뭐냐면 액면 금액이 얼마다? 10,000원이야. 10,000원인 주식을 자 미달하는 경우 주식 발행 금액이 미달한대요. 액면 금액이 10,000원인 주식을 얼마에? 9,000원에 뭐 했다? 발행했다라고 쳐요. 이 말이겠죠? 그러면 주식 발행하게 되면 때려주기로 대변이 뭐가 되고요? 자본금이 되고 이 자본금은 그냥 무조건하고 누구 따라간다? 액면가. 그래서 10,000원이 되는 거고 이거를 9,000원에 발행했다. 그럼 현금으로 얼마를 받았다? 9,000원을 받았다 쳐요. 자, 나는 회사 운영자금이 10,000원 필요하다고 해서 주식을 발행했는데 9,000원밖에 못 받았어. 그러면 1,000원만큼 뭐가 되는 거예요? 손해났죠? 자, 그럼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되는 거고요. 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어디에 포함되는 거? 여기 자본 조정에 해당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거 자체는 뭐예요? 요거는 자본 조정입니다. 자본 조정이기 때문에 얘는 자본 잉여금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가 들어가 있는 건 다 틀렸어. 가 들어가 있는 거 다 틀리면 달아밖에 없는데? 달아? 문제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정답 몇 번? 그게 3번이네요. 가 챙기고 나니까 뭐 그거 아니에요. 자, 그래도 이제 마저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 보시면 뭐 돼 있어요? 상법 규정에 따라 적립된 법정 적립금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죠? 요게 상법 규정에 따라서 적립하는 법정 적립금에는 가장 하나밖에 없죠. 뭐 이익준비금 이거밖에 없겠죠. 이익준비금은 이익잉여금을 구별한 거기 때문에 어디에 포함된다고요? 이익잉여금 안에 이익준비금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아니죠. 나도 아니에요. 나도 아니에요. 되겠죠? 다음 3번. 주식을 할증 발행하는 경우에 발행 금액이 액면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 되어 있는데요. 조금 정리 조금만 하고 갈게요. 요거.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무슨 내용 봐야 돼요? 자, 우리 회사의 주식이 한 주당 얼마다? 10,000원이야. 근데 얘가 무슨 발행했다? 할증 발행했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액면 금액을 초과한다. 그러면 10,000원에 액면 금액이 10,000원인데 발행은 이것보다 더 많이 받고 발행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만약에 12,000원이다 라고 쳐요. 그럼 2,000원만큼을 초과했잖아요. 그죠? 그럼 이 초과한 건 뭐가 돼요?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보시면 되고요. 주식 발행 초과금은 뭐가 됩니까? 그렇죠. 자본 잉여금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일단 3, 다가 들어가야 되겠네요. 다가 들어가는 거. 요거 다가 들어가야 되고요. 가하고 난 아닙니다. 자, 자기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취득 원가를 초과하여 처분할 때 발생하는 이익. 이게 뭐예요?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뭐가 돼요? 자본 잉여금이 돼요. 정답은 다라. 이렇게 정답 몇 번? 3번 되겠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다음 문제입니다. 7번이네요. 자, 문제 7번입니다. 다음과 같이 제3자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일괄 취득한 후 공장 신축을 위해 건물을 즉시 철거하였을 경우라고 되어 있죠. 토지의 취득 원가는 얼마인가? 단 모든 대금은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고 가정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땅이 있어요. 이렇게 땅이 뭐 반듯한 땅이 있고 여기 위에 건물이 하나 딱 지어져 있는 거죠. 내가 이거를 다 합쳐가지고 지금 건물의 공정가치가 1억이고 토지의 공정가치가 4억이고 그 다음 건물 철거 비용 500, 토지에 대한 취득세 500 그리고 일괄 취득함으로써 제3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4억이거든요. 그럼 인마가 얼마짜리고 1억짜리고 그 다음 토지가 4억짜리지만 나는 지금 얼마 줬어요? 전체 다 합쳐서 4억을 지급했단 말이에요. 지급하면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이거 건물은 쓸 거예요, 안 쓸 거예요? 안 쓸 거죠. 내가 이 땅을 사고 싶은데 단순히 그 땅 위에 건물이 있는 것 뿐이야. 그렇기 때문에 뭐 한다고요? 철거를 했다 그랬죠. 그러면 나 이거 필요 없는데요. 철거할 거예요. 그럼 이 철거하는데 얼마 들었어? 500만 원도 들었네. 이 말이겠죠. 그러면 이거랑 이거 사는데 건물하고 토지를 사는데 4억이 들었고 이거를 철거하기 위해서 또 얼마 들었어요? 500만 원이 들었죠. 그래서 매입할 때 발생한 부대 비용은 어떻게 한다? 해당 자산의 합산, 즉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 건물을 철거하는 절차를
진행했죠. 그렇게 하면서 비용이 더 발생을 한 거죠. 거기에다가 토지에 대한 취득세가 또 얼마예요? 5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이렇게 합쳐서 뭘로 보면 된다? 토지의 취득원가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4억에 500에 500이니까 4억 1000만 원 되겠죠? 그럼 정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내용 아니에요. 자, 참고 알아두시고. 다음 이제 문제 몇 번? 8번 보겠습니다. 자, 주 세무전자는 거래처와 제품 판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명목으로 수령한 500만 원에 대하여 이를 수령한 시점에 제품 매출로 회계 처리해야 했다. 이러한 회계 처리로 인해 나타난 결과는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차곡차곡 한번 봅시다. 차곡차곡. 일단 첫 번째 뭐냐면 올바른 분계부터 볼게요. 올바른 분계. 즉 제품 판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으로 500만 원을 수령했다라고 하면 자, 차변에 이게 뭐 판매 계약이죠. 우리가 팔 거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를 계약금을 먼저 수령했다. 그러면 뭐 현금 받았다 치면 현금으로 금액 얼마? 5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대변에는요. 예. 선수금 미리 받은 거 금액 얼마? 500만 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선수금은 뭐가 되고요? 부채의 증가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올바른 분기인데 이걸 했어 안 했어? 이거를 실제로 안 했다 이거죠. 그러면 선수금이라는 부채가 증가했어야 되는데 부채가 증가하지 않았으니까 부채의 뭐가 된다? 과소계상 이렇게 해서 나와야 되겠네요. 봅시다. 자산과대, 비용과대, 자본, 과소, 부채, 과소. 부채가 뭐가 된다? 예, 과소계상돼 있다. 맞죠? 그럼 정답 몇 번? 일단 4번이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다른 것도 좀 마저 한번 볼게요. 이거를 제품 매출로 회계 처리했다 그랬죠? 그럼 2번. 올바르지 않은 분계. 틀린 분계입니다. 자, 틀린 분계. 자, 틀린 분계는 차변에 뭐가 되고요? 현금 얼마? 500만 원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대변에는요. 제품 매출로 금액이 얼마? 500만 원 이렇게 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제품 매출은 뭐가 되는 거예요? 수익이 발생한 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현금은 비교할 필요가 없어. 왜? 둘 다 동일하게 써지는 거니까. 그러면 이게 틀린 분계인데 이게 어떻게 된다? 실제 이렇게 지금 분계를 했단 말이에요. 이 말이겠죠. 그러면 수익은 올라갔어야 돼? 아니면 내려가야 돼? 지금 수익이 올라가 있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수익이 많이 잡혀 있으니까 수익이 뭐한다? 과대 계상되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 늘 얘기하는 게 뭐예요? 비용하고 수익하고 그 다음에 순이익이 있고 그 다음 이렇게 자본이 있다라고 쳐요. 이 순이익이 어디로 들어간다? 자본으로 기어 들어간다고 했죠. 이거 잘 안 되신 분은 기초 파트 다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누구만 왕따라고 했어요? 비용만 왕따예요. 비용만 거꾸로 가거든요. 그러면 수익이 뭐 돼 있으면 과대 계상되어 있다라고 하면 순이익도 어떻게 돼요? 순이익도 과대 계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순이익도 과대 계상이 되고 그러면 자본은요? 자본도 같이 과대야. 그래서 비용은 여기서 알 수 없어. 왜? 비용 계정이 없기 때문에 비용은 여기서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비용이 과대 계상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알 수 없는 거. 그 다음 자본 수익하고 순이익 그리고 자본이 전부 다 뭐 돼 있는 거? 과소가 아니라 과대 계상되어 있는 거 많이 잡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럼 1번 자산은요? 자산은 알 수 없지 뭐. 이 말이겠죠?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정답은 몇 번? 4번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잊지 마시고요. 자,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 문제 몇 번? 9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통해 평균법에 의한 평균법이라 했습니다. 평균법에 의한 재료비와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일단 평균법이고 완성품 환산량 구하는 거는 제가 일단 첫 번째 뭐라고요? 단기 완성 수량을 구해야 되는데 단기 완성 수량은 기초 제공품 수량에다가 플러스 단기 착수량을 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뭘 빼라? 기말 제공품 수량을 빼라고 얘기했거든요. 이게 단기 완성 수량이야.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기초 제공품 몇 개? 100개고요. 완성도 몇 프로? 30% 잡아놨네요.
자, 그 다음 단기 착수량 몇 개? 900개고요. 기말 제공분 몇 개? 300개. 여기 기말 제공분 300개 해서 완성도 몇 프로? 50%거든요. 그래서 단기 완성분 몇 개다? 700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문제에서 주로 단기 완성 수량을 주거든요. 단기 완성 수량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계산 한번 해볼게요. 자, 100개에서 900개 대하면 1000개, 1000개에서 300개 빼면 몇 개? 700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원가 설명하면서 뭐 얘기했어요? 공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요게 차이가 나면 공손 수량을 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했죠. 그죠? 어쨌든 이렇게 되고, 그러면 평균법에 의해서 재료비와 가공비에 대한 완성품 환산량을 구할 때는 출발을 전부 다 어디? 여기 단기 완성 수량 700개에서 다 출발을 하겠죠. 700개 출발하고 그 다음에 다시 뭘 해주라고요? 이 기말 제공품을 다시 더해주라고 얘기했어요. 자, 기말 제공품 수량을 더해줍니다. 둘 다. 수량을 더해주는데, 자, 지금 수량이 몇 개예요? 300개거든요. 300개. 되겠죠? 요때, 자, 이게 몇 퍼센트는 완성되었는지를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재료는 공정초에 전량 투입되고 라고 했으니까, 요거 몇 퍼센트로 보는 거예요? 100%로 보면 되고요. 재료비는. 그 다음에,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투입된다. 그건 뭐 따라가라? 완성도 따라가라. 얘기는 몇 퍼센트? 50%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재료비는 몇 개가 되고요? 1000개가 되고요. 가공비는 150개니까 700개에서 150개 더하면은 어떻게 850개 이렇게 되겠네요. 재료비 거는 몇 개가 되고요? 1000개. 가공비는 몇 개가 되고요? 850개.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럼 여기서 정답은 재료비 1000개에 가공 850개. 정답 몇 번? 예,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예, 어렵지 않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어디요? 몇 번? 네, 문제 10번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문제 10번입니다. 자, 원가 행태에 따라 다음의 설명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인가? 수도 요금의 원가 행태는 사용량이 없는 경우에도 발생하는 기본 요금과 조업도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비례적으로 납부 금액이 증가하는 추가 요금으로 구성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는 뭐 있어요? 자, 우리 기본적으로 원가 행태에 따라서 구별하게 되면 고정비와 변동비가 있죠. 자, 고정비라는 건 밑에 보고요. 여기 조업도입니다. 자, 조업도가 증가하더라도 총 원가가 이거 구별하실 때 총 원가를 기준하는지 아니면 단위당 원가를 기준하는지 놓고 봤을 때 총 원가가 기준이다라는 걸 꼭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고정비 같은 경우는 조업도, 사용량이나 그 다음에 작업을 진행하는 게 얼마만큼 많이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총 원가가 하는 거 일정하게 발생하는 게 고정비가 되고요. 변동비는요. 조업도 하고요. 조업도가 있고 그 다음에 총 원가가 있다고 하면 비례적으로 하는 거 증가하는 거. 요게 뭐가 돼요? 예, 증가하는 거. 조업도가 증가해서 증가하는 거. 이거 거꾸로도 보셔야 돼요. 조업도가 감소하면 어떻게 한다? 감소한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주로는 증가라고 쓰기보다는 뭐 비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어쨌든 고정비와 변동비는 이렇죠. 그래서 조업도가 증가할수록 일정하게 발생하는 건 고정비 총원가가, 그 다음에 조업도가 증가할수록 총원가가 증가하는 건 뭐 변동비 이렇게 되죠. 이게 기본인데 여기에서 이제 변형되는 게 뭐 있어요? 준고정비가 있죠. 준고정비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계단 원가라고 얘기해 가지고요. 일정 범위의 조업도 내에서 일정하게 발생하는 거 해서 계단 원가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작업량이 어떻게 된다? 뭐 0시간에서부터 뭐 50시간까지는 총 원가가 얼마가 발생한다? 10,000원이 발생한다. 그러면 50시간이 초과되고 그리고 이제 100시간까지는 20,000원이 발생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조업도가 약간 비례적인 느낌이 들죠. 약간 비례적인 느낌이 들면서 어떤 거예요? 이게 구간에 이제 따라가지고 조금씩 증가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뭡니까? 기본 요금을 갖고 조업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비례적으로 납부 금액이 증가하거든요. 이거는 구간에 따라서 가는 거고, 그 다음, 우리가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뭐가 되는 거예요? 준변동비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준변동비 같은 경우에는 기본 요금을 가지고 있으면서
뭐한다? 더 쓰면 쓸수록 증가하는 거.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준변동비는 뭐랑 뭐의 합체다? 고정비와 변동비가 합쳐진 형태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누굴 얘기하고 있다? 준변동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전표관리에서 이 얘기 엄청나게, 우리 원가 얘기에서 이 얘기 엄청나게 하고 왔거든요. 이거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지금 어디 가가지고 원가에게 가셔가지고 원가 다시 보고 오셔야 됩니다. 무슨 말 알겠죠?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몇 번? 네, 11번 넘어가 볼게요. 자, 문제 11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제조지지서 1의 제조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제조간접비는 기계 작업 시간을 기준으로 배분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기계 작업 시간을 기준으로 배분하네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건 제조 원가를 계산해야 되죠. 그러면 제조 원가라는 건 뭐가 돼요? 직접 재료비 플러스 직접 노무비 플러스 제조 간접비가 되는데, 이 제조 간접비라는 건 여러 공정에서 혹은 여러 가지 제품 이런데 공통으로 쓰인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는 뭐 따로 안분을 한다 이런 거 없이 그냥 요거 금액 얼마? 15만원. 그럼 직접 노무비 얼마? 14만원. 이렇게 그냥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 총 원가로 발생한 150만원을 기계 작업 시간을 기준으로 배분한다고 했으니까 총 얼마? 3000시간이었을 때 150만원이거든요. 그럼 200시간일 때는 얼마냐 해서 150만원에다가 200시간을 곱하고 3000시간 나눠주면 누구에 대한 거? 제조지지서 1번에 해당하는 제조간접비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 계산기 한번 두드려 볼게요. 자, 계산기 뜯어봅시다. 얼마에다가? 자, 150만원에다가 곱하기 얼마? 200시간 나누기 3000을 하게 되면은 금액이 얼마? 10만원 나오거든요. 이게 얼마가 돼요? 이게 10만원 나와요. 그럼 요 재료간접비가 이제 10만원이 되는 거죠. 알겠죠? 그러면 15만원, 14만원, 10만원 해서 15에 더하면 29만원, 그리고 요 10만원 더하면 39만원. 그래서 총 39만원 되겠네요. 정답은 몇 번? 1번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어렵지 않습니다. 자, 다음 몇 번 문제 볼까요? 이제 12번 문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몇 번? 12번. 자, 다음 중 보조 부문의 원가 배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자, 간략하게 이제 그 원가를 보조 부문의 원가를 배부할 때는 뭐 있다? 직접 배부법이 있고, 그 다음에 단계 배부법이 있고, 그 다음에 상호 배부법이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직접 배부법은 뭐하다? 간단하고, 상호 배부법은 복잡하죠. 단계 배부법은요, 요 중간인 거지. 그래서 이렇게 가면 복잡해지고, 그 다음 정확도는요, 이 직접 배부법은 정확도가 떨어지고 상호 배부법은요 가장 정확한 계산이 되겠죠. 알아두시고, 자, 그리고 그 다음 뭐 보조 부분 있죠. 보조 부분의 용역 관계를 얘는 다 뭐한다? 무시하고, 얘는요 보조 부분의 용역 관계를 다 고려를 한다 이렇게 되죠. 이 말이겠죠. 그래서 가장 타당한 거는 뭐 이론상으로 가장 타당한 건 누구? 상호 배부법이 되죠. 단계 배부법은 뭐가 있어요? 단계 배부법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그렇죠. 배부 순서가 중요하다. 배부 순서가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1번. 직접 배부법은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 수수 등 일부를 인식하는 방법이다. 아니에요. 일부를 인식한다. 요거 일부를 인식하는 건 누구요? 단계 배부법이 돼요. 요게 단계 배부법이 되고요. 전부를 다 고려한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그거 뭐가 돼요? 상호 배부법이 되는 거예요. 다음 2번. 보조부문비 배부 효과에 있어서 단계 배부법은 직접 배부법과 상호 배부법의 중간 정도의 효과가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당연히 예, 맞아요. 이게 단계 배부법이 딱 중간에 끼어. 직접 배부법과 상호 배부법 요 사이 딱 낑기는 거야. 그리고 뭐가 중요하다? 배부 순서가 중요하다. 이렇게 놓고 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은 맞는 얘기. 다음, 상호 배부법은 이론적으로 가장 타당하면서 배부 절차도 매우 간편하다. 간편해. 복잡. 이게 항상 가장 타당하고 이런 것들은 무조건 하고 복잡할 수밖에 없어. 되겠죠? 자, 다음 4번. 단계 배부법은 보조 부문의 배부 순서와 상관없이 아니요. 단계 배부법은
보조 부분의 배부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꼭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정답 2번이에요. 자, 다음 13번. 자,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은 한번 볼게요. 자,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이 문제는 그냥 뒤에 거 볼 필요가 없네. 고용관계는 아예 뭘로 보지 않는다고요? 그렇죠. 이거는 우리 거래로 보지 않죠. 맞죠? 그러니까 용역의 공급이 뭐고 볼 필요가 없는 거지. 1번은 그냥 때려 죽여도 아닌 거죠. 빠지 아니하는 것은. 그래서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이 부분은 빠져야 되겠네요. 이 말 무슨 이해하셨죠? 그죠? 그럼 나머지는 다 맞는 거니까 외워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알아두시고 다음 몇 번 14번 가볼게요.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일반 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우리 매출세액을 계산하라고 얘기했는데, 자, 봅시다. 총 매출액이 얼마예요? 1000만원이고 매출 할인액이 얼마예요? 200만원이거든요. 그리고 대손세액이 얼마다? 5만원이에요. 우리 부가가치세법에서는요, 뭐 있어요? 자, 매출 있죠. 매출을 계산할 때 뭐 있어요? 뭐 과세냐, 그리고 영세냐 따져가지고 과세표준에다가 몇 퍼센트를 10%를 곱하거나 혹은 0%를 곱해서 구하죠. 영세는 0%니까 이렇게 해서 뭐가 나오면 세액이 나올 거예요. 세액이 나오겠죠. 그럼 이 세액에다가 대손이 발생하게 되면 이 대손되는 금액을 대손세액을 뭐 한다? 차감해서 뭐예요? 매출세액을 구하는 거예요. 이 말이겠어요? 예, 매출세액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총 매출액이 얼마다? 1000만원이고 매출한이 200만원 있잖아요. 그죠? 그럼 결과적으로는 일단 세액은 이게 지금 영세라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건 과세로 보시면 되죠. 1000만원에서 200만원 빼면 800만원이라. 그래서 문제에서 과세 표준은 얼마냐 물어봤으면 800만원이에요. 그래서 10%를 곱하면 얼마 돼요? 예, 80만원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러면 여기 대손세액이 얼마? 5만원 나와 있죠. 그럼 5만원은 대손세액은 5만원을 차감해야 되니까 80만원에서 5만원을 차감하게 되면 금액은 얼마? 75만원 이렇게 돼요. 그래서 대손세액은 뭐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고 나중에 세액 있죠. 세액에서 차감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건 정답은 얼마? 75만원 1번 되겠습니다. 알아두시고요.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문제 몇 번? 15번입니다. 자,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기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일반 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기와 2기로 구분한다. 맞죠? 간이과세자 있죠? 간이과세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가지고요. 하나의 과세기간만 있어요. 물론 예정과 확정도 나눠집니다. 자, 그래서 자,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을 구하는데 1번 일반 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기와 2기로 구분한다. 당연히 맞는 얘기. 다음 2번 일반 과세자가 4월 25일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고 실제 사업 개시일은 5월 1일인 경우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최초 과세기간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지금 이 사람이 4월 25일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했고 실제 사업 개시일은 언제? 5월 1일이거든요. 그러면 4월 25일과 5월 1일 둘 중에서 빠른 날부터 뭘로 과세기간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4월 25일 날 사업자 등록 신청했으면 4월 25일부터 뭐 하는 걸로 보면 된다? 사업이 시작된 걸로 보고 과세기간이 시작되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얘는 5월 1일부터가 아니라 언제부터? 4월 25일부터.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 것도 조금 공부해 주시고요. 그 간이과세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에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뭐 이런 거 다 맞는 얘기거든요. 좀 더 공부해가지고 내 걸로 다 만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좀 이따가 이제 그 실기 풀 거거든요. 네, 실기도 미리 풀어놓고 시작하세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